단순히 엔비디아만 따라가면 진짜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AI 반도체 시장의 중심은 연산이 아니라 기억으로 GPU가 아니라 메모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기업이 누구인지가 시장의 승부를 가르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엔비디아 주가 신고가 경신, 엔비디아 독주가 10년은 간다는 말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시대가 끝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는 AI 패권의 중심축이 GPU에서 메모리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고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있으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엔비디아만 쫓다가 진짜 큰 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짚어볼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째, 에이전틱 AI가 왜 메모리 수요를 100만 배 폭발시켰는지. 둘째, 엔비디아가 왜 삼성에 갑자기 하트를 날렸는지에 담긴 진짜 속내. 셋째, HBM조차 버리고 SRAM으로 무장한 괴물칩, 그로크의 정체. 넷째, 삼성과 하이닉스의 HBM사 베스트 매치. 마지막 5째, 난드 플래시가 GPU 옆에 앉게 되는 HBF의 등장과 투자 생존 전략입니다. 이 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엔비디아부터가 아니라 에이전틱 AI라는 변화부터 봐야 합니다. 왜 전 세계가 갑자기 메모리에 집착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나머지 퍼즐도 맞춰집니다. 첫 번째는 에이전틱 AI가 바꿔놓은 메모리 시장의 판도입니다. 요즘 AI를 쓰면서 뭔가 달라졌다는 걸 체감하셨을 겁니다. 2년 전만 해도 AI에게 던지는 질문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 문장 영어로 번역해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길어야 10문장, 단어 수도 1000개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페이지짜리 계약서를 전부 검토하고 위험 조항을 뽑아달라고 하고 영상 링크를 주면서 내용을 요약하고 발표용 PPT까지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AI가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파일을 정리하고 이메일까지 보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에이전틱 AI, 비서형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반도체 시장에 던진 파장은 핵폭탄 수준입니다. AI가 한 번에 읽고 기억해야 하는 입력 데이터의 크기를 컨텍스트 랭스, 문맥 길이라고 부릅니다. 2023년만 해도 이 수준은 1만 개 토큰 정도였지만 지금은 100만 개를 넘어서 기가바이트 단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학의 마법이자 저주가 시작됩니다. 입력 데이터가 1000배 늘어나면 필요한 메모리도 단순히 1000배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고 가중치를 매기는 어텐션 연산 특성 때문에 필요한 메모리 수요는 그 제곱에 가까운 거의 100만 배까지 폭발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스타벅스 신촌점이 하루에 아메리카노 500잔 팔던 카페였는데 갑자기 메뉴가 5만 가지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아메리카노, 라테, 프라푸치노는 물론이고 원두, 시럽, 온도, 용량, 컵 모양까지 전부 고객 맞춤형으로 주문받는 겁니다. 이럴 때 바리스타, 즉 연산을 담당하는 GPU가 아무리 빠르고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재료와 레시피를 저장하는 물류창고, 다시 말해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카페 전체가 마비됩니다. 사람들은 AI가 똑똑한 이유를 복잡한 수학 계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도체 학계의 연구를 들여다보면 진실은 다릅니다. AI가 똑똑해 보이는 이유는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잊지 않고 0.1초 만에 꺼내오는 기억력, 즉 메모리 때문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일론 머스크, 샘 알트만, 리사수 같은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이 앞다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찾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GPU에만 신경 쓰다가 기억력이 부족해 AI 서비스 자체가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초호황을 맞는 근본 원인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는 시대에 엔비디아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 제국의 딜레마와 수성 전략입니다. 엔비디아 GPU를 비유하면 초대형 컨테이너선입니다. 수만 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태평양을 오갈 수 있는 압도적인 물동량을 자랑합니다. 반면 과거의 CPU는 속도는 빠르지만 짐을 많이 실지 못하는 쾌속정에 가까웠습니다. AI 학습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려면 쾌속정이 아니라 컨테이너선 수천 척이 필요한 셈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세상을 지배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엔진만 계속 업그레이드하면 AI 성능도 무조건 올라갈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 엔진이 좋아도 항구가 좁고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도체 용어로 이것을 메모리 병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딱 그 상황입니다. GPU 자체의 연산 속도를 끌어올리는 기술 혁신이 물리적, 수학적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칩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변화는 GTC 2026 같은 엔비디아의 대형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의 태도를 보면 드러납니다. 과거의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성능으로 경쟁자를 밀어붙이는 공격수였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는 시장을 잘게 쪼개 방어하는 수성 전략으로 돌아섰습니다. 첫째는 칩의 기능 분할입니다. 예전에는 학습과 추론을 모두 담당하는 범용 GPU 하나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지만 이제는 학습 전용 칩, 추론 전용 칩, 글자 생성용 디코딩 전용 칩까지 기능을 쪼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성능 하나로 밀어붙이기 어려워지자 영토를 나눠 정밀하게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고객 다변화 전략입니다. 여기서 젠슨 황이 삼성전자 부스를 찾아 사인을 남기며 땡큐 삼성을 외쳤던 장면에 진짜 의미가 나옵니다. 많은 언론은 이를 두고 드디어 삼성 HBM이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석했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SK하이닉스가 HBM 물량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며 성공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한 회사에만 계속 의존하면 가격 협상력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하이닉스 생산량만으로는 폭증하는 AI 서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삼성이 AMD나 구글 TPU 쪽에 HBM을 공격적으로 공급하면 엔비디아는 경쟁자들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셈이 됩니다. 결국 젠슨 황의 땡큐 삼성은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SK 하이닉스의 협상력을 견제하고 동시에 삼성이 경쟁 진영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도록 막기 위한 고도의 국제정치급 비즈니스였던 겁니다. 물량은 하이닉스에 더 배분하더라도 삼성도 전략적으로 곁에 두며 양쪽을 관리하는 그림입니다. 엔비디아의 시대가 당장 1, 2년 안에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공격수에서 방어자로 태세를 바꿨다는 사실은 주가 상승의 기울기가 예전처럼 폭발적이기보다 점차 완만해질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 사이 엔비디아의 뒤통수를 서늘하게 만드는 저격수가 등장했습니다. HBM을 아예 쓰지 않고 AI 모델을 엔비디아보다 20배 빠르게 돌린다는 괴물칩입니다. 세 번째는 HBM을 버린 이다나, 그로크 LPU와 SRAM의 비밀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그로크라는 기업이 내놓은 LPU, 언어 처리 장치입니다. GPU도 아니고 NPU도 아닙니다. 오직 언어 모델만을 위해 태어난 칩입니다. 앞서 엔비디아 GPU를 컨테이너선에 비유했다면 그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항구가 바로 HBM입니다. 용량은 엄청나서 방대한 AI 지식을 담아둘 수 있지만 배가 오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응답에는 약간의 지연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로크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택했습니다. 굳이 복잡하게 외부에 거대한 항구 창고, 즉 HBM을 둘 필요 없이 칩 안에 초고속 미니 창고를 통째로 넣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SRAM, 정적 램입니다. SRAM은 D램이나 HBM보다 수십 배 이상 빠릅니다. 그로크 데모 페이지를 보면 엔비디아 최신 칩이 초당 20단어를 생성할 때 그로크 LPU는 초당 350에서 500단어를 뱉어냅니다. 질문하자마자 사람이 읽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답변이 완성되는 수준입니다. 비유하자면 공항 패스트트랙 전용 창구입니다. 일반 줄에는 100명이 서 있는데 패스트트랙은 바로 통과합니다. 처리량은 적지만 속도만큼은 누구도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HBM은 끝나고 SRAM이 시장을 다 먹는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착각입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최신 칩 하나에는 HBM이 192GB 들어갑니다. 반면 그로크 칩 하나에 들어가는 SRAM 용량은 고작 0.5GB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1200억 개 매개 변수의 대형 언어 모델을 구동하려면 최소 120GB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엔비디아는 칩 한두 개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로크 칩으로는 0.5GB짜리 칩을 무려 240개나 서버렉 전체에 억지로 연결해야 겨우 돌아갑니다. 경기장으로 비유하면 엔비디아는 5만 명을 수용하는 월드컵 경기장 하나이고 그로크는 100명짜리 소극장 240개를 이어 붙인 구조입니다. 공간, 전력, 데이터 센터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크는 범용 해답이 아니라 극단적인 초저지연이 필요한 특정 분야에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시속 200km로 날아오는 공을 피해야 하는 산업 로봇처럼 0.5초도 지체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공장 자동화의 긴급 제어, 자율주행의 찰나 판단, 고빈도 주식 거래 같은 영역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 그로크는 세계 1위 TSMC가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에 생산을 맡겼을까요? 단순히 삼성이 영업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미세 공정의 뼈아픈 한계 때문입니다. 공정을 최신으로 줄이면 계산을 담당하는 로직 면적은 줄어들지만 그로크 칩의 핵심인 SRAM은 최신 공정에서도 크기가 크게 줄지 않습니다.
가장 비싼 최신 공정을 써도 S램이 별로 작아지지 않으니 원가가 맞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단가가 30% 저렴한 삼성 파운드리에 맡겨 칩이 다소 커지더라도 많이 생산하는 편이 그로크에겐 더 합리적입니다. 그로크의 S람이든 엔비디아의 HBM이든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AI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이 연산 능력에서 메모리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네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HBM사 삼국지와 커스텀 메모리 시대의 도래입니다. 현재 HBM 시장의 승자는 분명 SK 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등에 업고 HBM3과 HBM3이 시장을 선점하면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앞으로도 HBM은 영원히 하이닉스의 독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역사를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HBM1은 AMD와 하이닉스가 주도했지만 HBM2에서는 삼성전자가 판을 뒤집었습니다. 이후 HBM3 투자에서 멈칫한 사이 칼을 갈고 있던 하이닉스가 다시 왕좌를 탈환했습니다. 세대마다 엎치락뒤치락했던 이 전쟁의 다음 격전지가 바로 HBM4입니다. HBM4부터는 시장의 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까지의 HBM이 기성복이었다면 HBM4부터는 철저한 맞춤 정장이 됩니다. 엔비디아가 원하는 HBM4, 구글 TPU가 원하는 HBM4, AMD가 원하는 HBM4의 설계도가 전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미리 만들어두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던 시장에서 이제는 고객이 설계도를 들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수주형 비즈니스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맞춤형 HBM4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은 베이스 다이입니다. D램을 16층 아파트처럼 쌓아 올린 뒤 가장 아래층에서 GPU와 직접 소통하며 데이터를 뿌려주는 두뇌 같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양사의 전략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SK 하이닉스는 자체 반도체 위탁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베이스 다이 제작과 패키징을 세계 1위 TSMC에 맡깁니다. 강력한 동맹이지만 동시에 TSMC의 생산 능력에 목줄이 잡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TSMC가 물량을 못 빼주면 HBM을 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듭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베이스 다이 설계부터 생산, 그 위에 D램을 쌓고 패키징하는 전 과정을 내부에서 해결하는 토털 솔루션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와 가격 협상력 면에서 큰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HBM4를 만든다는 건 단순히 칩을 쌓는 수준이 아닙니다. 9층 아파트도 아닌 16층짜리 극한의 건축공학입니다. 1층부터 16층까지 전력이 균등하게 공급돼야 하고 신호 간섭은 완벽히 차단해야 하며 수만 개 데이터 통로는 빛의 속도로 오르내려야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발열입니다. 칩 16개를 겹겹이 쌓아 전기를 밀어넣으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잡지 못하면 칩이 망가지거나 성능이 급락합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HBM4 경쟁에서 눈에 띄게 뒤처지는 이유도 이 극악한 난이도 때문입니다. 적층 제어, 전력 공급, 신호선 배선 기술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두 한국 기업과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HBM4의 왕좌를 차지할지는 2026년 연말이 되어야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자체가 다른 나라 기업들이 쉽게 범접하지 못하는 초격차의 성벽을 더 높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물리적 한계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HBM 아파트를 20층, 30층으로 무한정 높일 수는 없습니다. 패키징에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량은 100만 배 더 필요해졌는데 칩을 쌓을 공간은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의 무기가 바로 다섯 번째 이야기, HBF와 3D 캐시입니다. HBM만으로는 초거대 AI가 요구하는 메모리 용량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필요한 메모리가 100TB 단위까지 치솟을 텐데 HBM의 용량과 층수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AI에는 무조건 고급 D램만 쓰인다고 생각하지만 용량 한계 때문에 결국 가장 저렴하면서 데이터를 많이 담을 수 있는 NAND 플래시가 GPU 바로 옆으로 불려오고 있습니다. 이 난드 플래시를 HBM처럼 쌓아 대역폭을 극대화한 차세대 메모리가 바로 HBF, 하이 밴드위드 플래시입니다. 왜 필요한지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챗 GPT와 대화할 때 AI는 두 종류의 메모리를 씁니다. 방금 던진 질문을 0.1초 만에 해석하고 답을 만드는 단기 기억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은 HBM이나 그로크의 S램이 맡습니다. 그런데 AI가 지난달의 대화, 3개월 전 프로젝트 지시, 과거의 모든 기록을 기억해내려면 장기 기억 저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난드 플래시 기반의 HBF입니다. 반도체 학계에서는 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HBF를 만들 때
외형과 규격은 HBM과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에 D램이 들어있든 낸드 플래시가 들어있든 외형 규격만 같으면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칩 설계자들이 HBM인지 HBF인지 따로 고민할 필요 없이 레고 블록처럼 꽂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생태계와의 호환성을 무기로 진입장벽을 낮추는 전략인 셈입니다. 이런 발상은 이미 AMD 칩 설계에서도 보입니다. AMD의 3D V-캐시 기술을 보면 비싼 최신 공정으로 만든 CPU 코어 위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형 공정의 대형 SRAM을 얻는 구조를 취합니다. 비싼 땅은 연산에 집중하고 싼 땅은 기억력에 집중한 뒤 둘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짐 켈러가 이끄는 텐스토렌트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HBF가 상용화되면 HBM이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은 대체제가 아니라 완벽한 보완제입니다. AI 연산 속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HBM 스포츠카와 방대한 지식을 끝없이 실어 나르는 HBF 화물열차가 함께 움직이면서 메모리가 컴퓨팅의 중심이 되는 메모리 중심 컴퓨팅의 시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판에서 HBM과 HBF를 모두 만들 수 있는 기업, 즉 DRAM과 낸드를 동시에 가진 한국 기업들이 유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AI 반도체 시장이 영원히 우상향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냉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장밋빛 미래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뇌관도 존재합니다. 여섯 번째는 AI 버블론의 실체와 멘탈 게임 생존법입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 데 들어가는 자금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만기 100년짜리 채권까지 발행하며 자금을 끌어다 쓸 정도입니다. 100년 후 미래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대중은 AI가 시대의 혁명이니 무조건 돈이 된다고 믿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AI 인프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세 가지 병목을 뚫어야 합니다. 첫째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고 둘째는 전기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을 빨아들이는 괴물입니다. 발전소가 부족해지면 AI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셋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병목은 수익화입니다. 넷플릭스가 구독료를 받아 제국을 유지하듯 AI 서비스도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낼 만큼 가치 있어야 합니다. 이 3년 안에 확실한 캐시카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고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엔 소름 돋는 미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내가 AI에게 방대한 논문 자료를 던져 분석해달라고 하면 AI는 몇 초 만에 완벽한 리포트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결과물을 사람이 읽고 이해하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인간이 AI 발전의 병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정보 처리 속도가 AI를 따라가지 못하면 언젠가는 인간을 건너뛰고 AI와 AI가 서로 통신하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AI가 스스로 산업 수요를 만들어내며 시장이 상상을 넘어서는 속도로 폭주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화 실패로 버블이 터질지 AI가 자체 생태계를 만들어 더 가속할지는 지금 이 순간 갈림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절대 빚내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무지성 풀매수도 금물입니다. 이 시장은 기술 싸움이면서 동시에 버블의 공포와 희망 사이에서 버텨야 하는 극한의 멘탈 게임입니다. 투자에서는 최소 3번에서 4번 분할 매수하고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투자 대상을 고를 때도 단기 테마주보다 생태계를 장악한 기업을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는 쪽은 결국 생태계를 쥔 거인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에너지, 매물이라는 세 가지 리스크를 견디면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계 보유 기업이 최후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추격이 거센데 한국 HBM을 따라잡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결론만 말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화웨이를 비롯한 여러 기업이 HBM을 탐내고 연구하고 있지만 삼성과 하이닉스는 15년 넘게 이 우물을 파온 기업들입니다. 중국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몇 년 뒤 초창기 HBM 모델을 복제할 수는 있어도 그 사이 한국 기업들은 이미 HBM5, HBF로 더 앞서 나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물리적으로 세대를 뛰어넘기 어려운 시간의 격차에 갇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압축하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에이전틱 AI의 등장으로 컨텍스트 랭스가 100만 배 폭증하면서 AI의 핵심 권력이 연산에서 기억으로 GPU에서 메모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엔비디아는 이미 공격수에서 방어자로 태세를 바꿨고
그로크 같은 새로운 아키텍처와 HBM사 커스텀 메모리 시대가 열리면서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에게 역사적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셋째, HBF의 등장으로 메모리 중심 컴퓨팅 시대가 완성되고 있으며 D램과 낸드를 모두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이 생태계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잘 팔리는 범용 부품이라는 낡은 시각으로는 이 시장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이제 메모리 기업은 AI 시스템의 설계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목해야 할 대상은 시스템 반도체 마인드로 무장하면서 파운드리 패키징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아우를 수 있는 메모리 제국입니다. 그리고 매일 세 가지 계기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HBM 공급 계약 동향입니다. 엔비디아가 다음 분기 주문을 늘리는지 줄이는지가 두 회사 주가의 방향타가 됩니다. 둘째, 환율과 외국인 수급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400원 이상일 때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주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삼성전자 HBM사 수율 관련 뉴스입니다. 수율이 70%를 안정적으로 넘어섰다는 소식이 나오는 순간 삼성전자 주가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계기판을 기준으로 기계처럼 움직일 수 있는 자기만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결국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AI 패권의 중심이 GPU에서 메모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 이제 이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차세대 시가총액 1위의 자리는 복잡한 계산기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지식을 기억하고 통합하는 거대한 메모리 생태계 기업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메모리가 전 세계 AI의 심장과 뇌를 장악하는 날이 오느냐? 그것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